단 하나의 과거 시제 표지만을 가진 언어는 문법적으로 미성숙할 뿐이다. 덴버 대학교의 비교 언어학 교수 제임스 해리슨에게 중국어는 늘 그런 차가운 평가를 받는 대상에 불과했다. 영어에는 16가지의 시제가 존재하며 이것이야말로 정밀한 언어의 증거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하지만 며칠간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그의 가치관에 거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가을 햇살이 덴버 대학교 교정에 쏟아져 내렸다. 비교 언어학과 연구동 제임스 해리슨 교수의 연구실은 세계 각지에서 온 논문과 원고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올해 62세인 제임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30여 년간 언어의 시제 체계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그는 미국 언어학회 종신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그의 저서 시제와 인지는 해당 분야의 표준 교과서로 전 세계 수많은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수많은 수상 경력과 함께 그는 언어학계에서 시제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책상 위에 놓인 중국어 관련 논문 원고를 볼 때 제임스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 온 시제 연구 논문이었다. 그에게 중국어는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매우 낮았다. 이유는 명확했다. 영어에는 단순 과거, 과거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등 16가지의 시제가 있으며 각각의 시제는 시간의 미묘한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밀한 언어의 증거라고 제임스는 학생들에게 늘 가르쳐왔다. 그는 영어의 시제 체계가 인류 언어가 도달할 수 있는 정밀함의 정점이라고 믿었다. 그에 비해 중국어는 어떤가? 과거의 동작은 대부분 러, 레 하나로 표현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시간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제임스는 연구실을 찾아온 대학원생에게 잘라 말했다. 교수님, 하지만 중국어에도 복잡한 시제 표현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형식의 빈곤은 곧 표현력의 빈곤을 의미하고 모호한 언어는 사고를 모호하게 만들지. 이건 언어학의 기본 원칙이야.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캘리포니아의 청명한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언어의 정밀함은 그 문명의 발달 수준을 재는 척도이기도 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처럼 발달한 언어들은 모두 시간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중국어는 그 점에서 뒤떨어져 있어. 중국어에 대한 제임스의 비판은 학회에서 유명했다. 그는 과거 논문과 강연에서 수차례 중국어의 시제 체계가 미성숙하다고 비판했으며 한 학회 발표에서는 중국어는 문법적으로 미발달한 언어의 전형적인 예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청중 속에는 한국인 연구자도 있었지만 제임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연구실을 나선 제임스는 캠퍼스를 걸으며 자신의 완벽하고 규칙적인 세계에 만족감을 느꼈다. 영어라는 정밀한 언어를 모국어로 삼아 그 구조를 해체하는 데 평생을 바친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중국어처럼 미성숙한 언어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제임스는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신념이 곧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제임스는 여느 때처럼 이메일함을 열었다. 수십 통의 안 읽은 메일 속에 낯선 발신인이 보였다. 국제언어학회 사무국. 제목은 기조 강연 초청이었다. 제임스는 메일을 열었다.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회 연례총회에서 기조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장이었다. 주제는 시제 표현의 정밀함과 언어의 발달 수준, 바로 제임스의 전문 분야였다. 서울이라. 제임스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한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해 본 적도 흥미를 느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국제언어학회의 기조 강연은 노벨상 수상자나 각국 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맡아온 영예로운 자리였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중국어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 제임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중국어의 시제 체계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한국 연구자들 앞에서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밤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나 한국에 가게 됐어. 내년 3월에. 엘리자베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국에요? 당신 늘 중국어를 비판했잖아요? 바로 그거야. 내 관점이 옳다는 걸 현지에서 증명하고 와야지. 제임스는 자신감에 차서 대답했다.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제임스는 발표 원고 준비에 몰두했다. 영어 시제 체계의 정밀함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와 중국어와의 비교, 그리고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썼다. 중국어는 단지 러 하나로 과거를 표현한다. 이것은 언어로서 미발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정밀한 시간 표현을 갖추지 못한 언어는 논리적 사고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제임스는 원고를 다시 읽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논리 구조였다. 반박의 여지가 없을 터였다. 3월 초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제임스는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서류 가방에는 발표용 노트북과 자료, 그리고 그의 30년 연구 성과가 집약된 원고가 들어있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 제임스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이륙하고 있었다. 비행기에 탑승한 제임스는 자리에 앉아 다시 원고를 펼쳤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발표 연습을 할 생각이었다. 중국어는 문법적으로 미성숙한 언어다. 제임스는 이 문장을 되뇌며 자신의 정확성을 확신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이내 가볍게 떠올랐다.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이 점차 작아졌다. 태평양 상공에서 제임스는 창밖의 광활하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곧 펼쳐질 승리의 여정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제임스는 질서정연한 활기에 주목했다.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효율적이고 동선 안내가 명확한 공항은 드물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 공항의 안내 방송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혼란스럽지 않았다. 영어 안내 표지판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었다. 입국 심사줄에 섰다. 줄은 길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줄어들었다. 심사관은 최소한의 필요한 말만 했다. 여권을 받고 얼굴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감사합니다. 짧은 한마디와 함께 여권이 건네졌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말로 혼란이 생기지 않는 걸까? 제임스는 신기함을 느끼며 입국장으로 향했다. 택시 승강장에 이르자 기사가 신속하게 그의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었다. 차 내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제임스가 호텔 이름을 말하자 기사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이동하는 내내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기사는 완벽한 경로를 선택해 차량과 오토바이들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가며 순조롭게 목적지로 향했다. 마치 제임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이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다. 체크인 절차는 극도로 간결했다. 이름만 확인하고는 바로 객실 키를 건네며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려줄 뿐이었다. 하지만 객실에 들어선 제임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만국 공용 어댑터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시원한 생수가, 욕실에는 깨끗한 수건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다 읽힌 것 같다고 제임스는 느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질서정연한 마천루들,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 모든 것이 활기차면서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언어학자로서 제임스는 누구보다 언어의 중요성을 잘 안다고 자부했다. 언어는 소통의 핵심이며 정밀한 언어를 가진 문명만이 고도의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그 신념에 작은 의문을 던졌다. 이곳 사람들은 최소한의 언어만 사용하는 듯했다. 익숙한 맥락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고 짧은 말로 소통했지만 사회는 이토록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공항에서도 택시에서도 호텔에서도 누구 하나 혼란을 느끼지 않았다.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제임스는 설명할 수 없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롯데월드타워의 불빛이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내일은 학회장을 둘러볼 예정이었다. 언어의 단순함과 사회의 원활함, 이 모순이 제임스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제임스는 학회장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로비는 밝고 환했다. 내일 그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언어학자들 앞에서 중국어의 시제 체계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증명할 것이었다. 학회장을 둘러보고 로비로 돌아왔을 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해리슨 교수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상대방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중국어 시제 연구의 권위자였다. 교수님의 논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국어 시제 체계에 대한 교수님의 비판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박 교수의 말투에는 어떤 비꼬는 기색도 없었다. 순수한 학문적 흥미로 들렸다. 내일 발표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창가에 마주 앉았다. 커피가 나온 후 박 교수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해리슨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我吃饭了와 치판라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제임스는 즉시 대답했다. 과거에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영어로 치면 단순 과거, simple past에 해당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박 교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임스는 순간 당황했다. 워츠파너는 때로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지만 상태의 변화나 완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나갈까? 라고 물었을 때 워츠파너라고 대답하면 나는 이미 밥을 다 먹어서 나갈 준비가 됐다는 뜻이 됩니다.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게다가 레는 새로운 상황을 발견하거나 인식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참 찾던 열쇠를 찾았을 때 저더러 찬예요 다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려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발견을 의미합니다. 혹은 날씨가 변해서 샤유러, 시아와이테라고 말하면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영어라면 과거는 simple past, 완료는 present perfect, 상태의 변화나 발견은 present tense 등 각각 다른 형식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이 모든 것을 종종 러 하나로 아우르는군요. 그런 표현 방식이 오해를 낳지는 않습니까? 영어에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I ate와 I have eaten은 전혀 다른 의미죠. 박 교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영어의 현재 완료는 yesterday처럼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Yesterday, I have eaten 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제임스는 침묵했다. 중국어 사용자들은 맥락과 어조, 대화의 흐름 속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러라는 글자가 대화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의식적으로 이해하죠. 때로는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고혹고호를 쓰기도 하지만 라 하나만으로도 기능은 매우 유연합니다. 제임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어가 수많은 형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을 중국어는 종종 러 하나로 표현하면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 30년간 연구해온 언어학의 상식이 뿌리부터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내 발표 원고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 의문이 제임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박 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 교수는 떠났다. 제임스는 한동안 멍하니 식어버린 커피만 바라보았다. 카페 창문으로 석양이 쏟아져 들어와 주황빛으로 테이블을 비췄다. 수백 편의 논문을, 그중에는 중국어를 비판하는 논문도 썼던 이 두 손.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과연 언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발표 원고는 펼쳐진 채 그대로였다. 박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라라는 한 글자가 가진 다양한 기능. 형식의 단순함이 반드시 표현력의 빈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 그것은 그의 30년 연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제임스는 호텔을 나와 다시 박 교수를 찾아 나섰다. 학회장 로비에서 박 교수의 모습을 발견했다. 교수님, 말씀을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온화하게 수락했다. 두 사람은 학회장 근처의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중국어의 과거 시제 표지가 그토록 간결한 이유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박 교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려는 원래 끝나다, 완료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동사가 문법적 기능만 하는 허사, 후이치로 변한 것이죠. 제임스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던 단어가 점차 동작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로 진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휘적 의미는 사라지고 기능적인 조사가 된 것이죠. 완료를 나타내던 형식이 점차 과거 전체의 범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계 언어에서 흔히 보이는 변화 경로입니다. 완료상 표지가 과거 시제 표지로 변하는 것은 중국어만이 가진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제임스는 묵묵히 들었다. 화제는 다른 관점으로 옮겨갔다. 로널드 랭에커라는 인지언어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언어 간의 차이를 관점 뷰포임의 차이로 분석했는데 저는 이것이 중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라니요. 영어 사용자는 사건을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반면 중국어 사용자는 종종 당사자의 관점을 취하여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임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면 중국어 세계에서는 문법적 형식을 간소화하는 대신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맥락과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 입셔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박 교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중국어는 모호한 언어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까지
서로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미발달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고도로 발달된 형태인 셈이죠. 침묵이 흘렀다. 제임스는 먼 곳을 응시했다. 30년간 그는 형식의 많고 적음으로 언어의 정밀함을 측정해왔다. 영어는 16가지 시제가 있으니 정밀한 언어다. 그는 그 논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눈앞에 이 한국인 언어학자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형식의 간결함이 오히려 공유된 맥락의 풍부함을 증명한다는 것.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난다는 것. 이후 제임스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발표 원고를 열었다. 중국어는 문법적으로 미발달한 언어의 전형적인 예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파일을 닫고 새 파일을 열었다.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다. 30년간의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제임스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던가.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비판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발표 시간이 다가왔다. 제임스는 새로운 원고를 손에 들고 학회장으로 향했다. 30년의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싹꿨다. 이제 그는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연단에 선 제임스는 준비했던 원고와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중국어를 오해해왔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중국어는 모호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레라는 한 글자 안에는 깊은 지혜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단어의 수가 아니라 단어의 깊이로 시간을 말하는 언어. 그것이 바로 중국어였습니다. 제임스는 청중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박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